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반가운 단비가 내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죠. 교량의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린 사고였는데요.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교량이 낡았고 밤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황당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가 내리면 집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지역은 괜찮은지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쉽고 빠른 인쇄 해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해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해즈랜드.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잠시 후 남부지방산림청 서영성 산림경영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살펴봤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 2003년 이라크 파병.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2003년 이라크 파병 문제 이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그 다음 주 10일부터 이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을 전원위에서 시작합니다. 이 토론 과정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를 왜 하는지, 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하, 이 전원위원회 저번에 한번 임미애 위원장하고 좀 다뤄보긴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군요. 자, 선거제도 개혁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자, 먼저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020년이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예. 결국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흑역사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후 정치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제 여야는 지난 선거제도 개혁의 폐해를 개선하고 특히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원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린 문제여서 막판에 그르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 전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소신껏 논의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취지로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좀 제대로 말씀대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선거제도 개혁. 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당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건을 반성하고 당시에 그 위성정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있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창당을 해서 아주 그 선거의 취지를 흐려놨던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 위성정당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을 좀 반성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정치 개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국회 전원위에서 4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합니다. 4가지요? 네, 첫 번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지방 소멸 시대에 적합한 선거제도 개혁이고요. 예. 두 번째가 승자 독식 정치 문화를 극복하여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당 체계를 형성하자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환경, 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예. 마지막으로 사표를 줄이고 민심이 고르게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크게 4가지 짚어주셨네요. 첫 번째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겠다. 두 번째가 승자 독식 정치 문화를 개선하겠다. 세 번째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되기로는 뭐 3가지 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3가지 안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안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이 3가지 중에 오늘은 1안만 좀 분석하는 거예요. 네, 이 한사만 제가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예. 그 1안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지역구를 뽑고 예.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뽑겠다는 건데 네. 지역구는 도시의 경우 3명에서 5명까지 선출하고 농촌은 현재처럼 1명을 선출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대구, 경북 또는 경북 단위 권역별로 선출합니다. 권역별로.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도농복합 선거구제나 이 권역별로 뽑는다는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동 복합 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복합 선거구를 하겠다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건 현재는 이 권역별이 아니죠. 전국 통틀어서 하는데 이거 권역별로 우리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나눠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도농 복합 선거구, 그러니까 인구 많은 도시에서는 3명에서 5명까지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로 하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현재 그대로 한다. 우리 지역은 당연히 이 소선구제가 되겠죠. 1명 뽑는.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허 대표님. 근데 네. 여기서 병립형. 이 병립형이란 말이 좀 어려울 것도 같고요. 예. 네, 이 병립형이란 말이 어려운데 예. 쉽게 설명드리면은 병립형을 이해하려면은 병립형과 비교되는 개념인 연동형을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동형. 이 반대말이군요. 연동형 병립형이라는 게. 네, 이거 둘 다 세트 여기가 짜장면 짬뽕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예. 병립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연계하지 않는다. 따로 뽑는다는 말이고요. 예. 연동형은 이제 많은 정치 선진국에 사는데 정당 지지율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허환구 당이 있는데 예. 지지율이 30%면은 그 당이 국회의원 숫자 30% 이상 못 가져가게 연동시켜 놓은 게 연동형입니다. 그래서 예. 허환구 당이
지역구에서 전체 국회의원 30% 정도를 얻으면 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아. 이렇게 상한선을 두는 게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그러니까 이 당 지지율이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만약 그 당의 지지율이 30%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구에서 30%를 가져가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당 지지율 30%를 얻었는데 지역구 하나도 못 가져갔다. 그러면 30%또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연동형입니다. 그게 연동형이고, 예. 자, 그에 반해서 그럼 병립형. 병립형은 아예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병립 말 그대로 같이 선다는 말이니까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연동되는 게 아니라. 네. 예.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바로 병립형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통 30% 정도 얻어요, 지지율을. 당 지지율. 얻을 때도 있는데. 예. 그럼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90석만 가져가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120석, 150석, 많으면 180석까지 얻어가는 게, 예. 그러니까 30% 내외 얻어서 50%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립형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 지지율이 따로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연동형보다 병립형은 기득권 정당에 유리하고 음흠. 연동형은 공정성은 높지만 거대 양당들은 불리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선거제 개혁안이 바로 병립형으로 음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선거제도 개혁안, 1번 개혁안은 당연히 거대 양당에게 좀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병립형이라는 게. 특히 이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한 맹점이 있는데 예. 언뜻 들으면은 농촌을 배려하는 제도로 보여요. 말은 그렇게 농촌 들려요. 넓으니까 소선거구제 하자. 도농복합. 근데 예, 예. 이 농촌 소선거구제가 오히려 농촌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예.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단이 아니니까 예. 이 소선거구제 하면 이 폐단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북의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닌 1인의 소통령인데 네. 만약에 이 농촌 선거구제가 넓어지면은요, 우리 지역에 다른 정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기 때문에 예.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개선되고 예. 그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종속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하.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농촌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가 꼭 좋은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선거구를 넓혀서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인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 차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농촌 선거구가 이렇게 넓어져서요. 다양한 농촌 지역 국회의원이 공존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의 공천권이 약해지면서 이 지방선거 공천제 폐단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경북 북부 지역만 생각해 보자면 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걸 지역구 각 4지역구에 1명씩 4명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합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하나를 네. 합쳐서 4명을 뽑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역민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예, 예. 우리 동네 국회의원 1명 있는 것보다는 경북 북부 전체로 4명을 뽑으면요. 예.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우리 동네 출신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는 옆 동네 출신 국회의원이 실제 현대사회에서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특히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시군 대표성으로만 보기보다는 뭐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경북 북부라든가 경북 전체로 대표성을 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많은 동네 민원은 국회의원까지 안 가고 시청, 군청, 뭐 지방의회, 읍면 동사무소에 처리가 되니까요. 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구가 넓어지면은 지역구 관리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처럼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좀 경북 북부의 문제, 뭐 낙동강 물 문제 이런 거는
안동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거든요. 네.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더 의정 활동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이렇게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넓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좀 더 뭐 국가 전체 뭐 광역 단위로 의정 활동을 하고 좀 크게 활동을 하고 동네 민원 같은 거는 뭐 국회의원 말고도 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지방의회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또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미 농촌 지역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경북 북부만 해도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이미 4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 한 명의 시군 대표성은 흐릿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인구도 계속 주니까 4년마다 이제 선거구 결정해야 되는데 차라리 선거구를 넓혀서 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걸 허승규 대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을 위한다고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농촌에 오히려 정치 경쟁 이런 면이라든가 특히 지역 구도를 완화한다고 지금 이번 선거제도 목표를 잡았는데 네. 도농 복합 선거구제 하면은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특정 정당이 독점인 지역은 예.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 취지랑 맞지 않아서 아하. 좀 대안에서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네. 특히 우리 지역에 4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미자, 박형수, 김희고, 김영종 4분 또 이 전원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 4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우리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전원위원회라 그랬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3가지 선거제도 개혁안 중에서 1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지가 그러니까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하겠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건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허승규 대표는 마음에 안 드는 선거제도 개편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런 예. 제도가 농촌을 위한다는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하. 과연 그럴까? 예. 청취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그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2번, 3번 안도 다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음 예. 주부터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생중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허승규의 청년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지상파 언론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 대표는 1번 선거제도 개편안은 영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고 과연 2번, 3번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 안이 있을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78회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자는 뜻에서 제정한 날인데요. 1948년에 제정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림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남부지방 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서영성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78회 식목일인데요. 산림청에서는 더욱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식목일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78회 식목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식목일을 맞아 많은 국민들께서 4월 5일을 전후로 나무를 심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남부지방 산림청에서도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인 울진군 북명 상당리 산불 피해지에 새로운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숲사란 동연단, 한국산림문학회, 남부인무회, 산림조합 등 및 지역 주민 등 약 250여 명이 함께한 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 그 작년에 있었던 울진 삼척 산불, 어마어마한 산불, 그 네네, 현장에 다녀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네, 이 식목일이라는 게 예. 나무를 심는 날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끼고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날입니다. 아이고, 예. 즉 식목일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귀한 날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남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심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심기 행사를 울진 산불 피해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또한 나무 나누어지기 행사를 안동시와 합동으로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앞 낙동강 둔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국민들께서 좋아하는 감나무, 호도나무 등 유실수를 비롯한 25종의 3만여 본을 1인당 5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예. 안동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왜 식목일 앞두고 항상 했던 이 행사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네, 그렇습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앞에 낙동강변 네. 둔치에서. 저도 예전에 여기서 나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예, 한 10년쯤 됐던 것 같은데. 예. 네. 1인당 5그루씩만 선착순으로 네. 나눠준다는 거. 예. 4월 7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자, 실제 나무 심기는요, 사실은 그 식목일 전후한 이 시기보다는 3월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식목일을 좀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좀 나무 심는 시기가 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식목일의 제정 유래는 조선 성종 때 왕과 세자, 문무백관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읽은 날을 기원으로 1910년 칭gen기 때 순종께서 직접 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되었고 계절적으로도 청명을 전후하여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 심기를 실행한 것으로 올해가 예. 제78회 식목일인 것입니다. 예. 이러한 식목일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현재까지 4월 5일을 식목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4월 5일 정한 게 아니군요. 이게 뭐 다 전통성, 상징성, 뭐 역사가 다 있는 그런 날 4월 5일이고 이걸 뭐 당분간 앞당기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나무는 심기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 해마다 이맘때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30건 넘게 전국적으로 34건인가요? 제 기억으로 이렇게 산불이 났던. 예. 요즘 너무너무 산불이 자주 나서 정말 속상한데요. 우리 산불 예방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날씨가 건조한 탓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대구 전국 지역에서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은 약 13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65%인 86건이 봄철에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람이 부지런한 실화가 76%고 나타났습니다. 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몇 가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입산 통제구역 산행은 하지 말아주시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는 산행을 하실 때는 라이터와 같은 화기류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된 지역 외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마시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강, 쓰레기 소강은 일절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산불을 발견할 경우 바로 산림관세에 신고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이 내용들 다 알고는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산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등산로 꼭 이용해달라는 거, 화기료, 산에 가실 때 화기료 절대 소지하면 안 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취사, 야영, 뭐 허용된 지역 외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왜 논밭두렁 태우기, 또 쓰레기 소각, 여기서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불티가 날려서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불이 나게 되면 이 소중한 산림, 수십 년, 수백 년 가꾸어진 이 소중한 산림이 사라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 생태 복원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산림 생태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지난해 경북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약 열흘간의 산불로 많은 산림이 소실됐는데요. 네. 남부청 관할의 울진군 지역만도 약 2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산림청에서는 산불 직후 넓은 면적의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복원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산림 전문가 외에도 학계, 환경부, 문화재청,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목재 생산림에서는 조림 복원을 하고 공원이나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은 자연 회복력에 기반한 산림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토대로 울진군 지역의 국유림 보호구역 250헥타르에 대하여 올해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1년의 복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전성이 회복돼가는 과정을 약 10년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대한적십사사에서 모금한 산불 피해지 생태보건 기부금으로 국민 참여형 기부자 헬스풀을 조정하여 기부자가 직간접적으로 산림 생태보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산림 피해지가 어떻게 건강한 산림으로 다시 복원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산림 생태 복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복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산불 더 이상은 좀 한 건도 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산림 자원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 자원의 활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이고 지난 50년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산림 자원의 양이 16배 이상 증가하여 OECD 평균인 헥타르당 131세제곱미터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인 헥타르당 165세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예. 풍요로운 산림 자원 덕분에 연평균 2천만 명의 국민들이 산림에서 휴양하고 치유하는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훌륭한 탄소 흡수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도시의 폭염을 완화하는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의 일터, 삼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봄철에는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던데요. 다 이게 재선충병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는 지난해 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0만 번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심각한 영남 지역에만 59만 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2배 이상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소나무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히 피해가 심각한 안동, 포항, 고령, 울주 등 7개 시군 41,164헥타르에 대해 공동방제구역을 지정하여 4월 중순까지 약 7만 3천 번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국적으로 한 80만 본 정도 되는데 영남 지역 대부분이군요. 영남 지역에만 약 60만 본 가까이. 예.
8분의 6, 4분의 3이 영남에 이렇게 몰려 있군요. 소나무 재선충병.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잘 심고 가꾸어도 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식더미가 되고 맙니다. 네, 산에 가실 때 불씨는 가져가지 마시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을 맞아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서영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서울에도 뭐 비가 어제 오늘 많이 왔나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상당히 또 가물어진 날씨인데요. 예. 오늘까지 계속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는 좀 비가 그친 상태인데 예. 완전히 그쳤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녁 무렵부터 조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을 모양으로 하늘은 여전히 좀 짙게 좀 찌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마치 기상캐스터 톤으로 준비한 듯이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좀 더워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비가 좀 거의 그친 것 같아요, 여기도. 예,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게 내일까지 좀 비가 내리면 좋은데 상당히 지금 호남 지역도 뭐 가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시원하게 또 비가 내릴 때는 또 내려야 되니까요. 예. 자, 비는 그렇고, 자,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간단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대지는 상당히 말라 있는데, 촉촉한 또 단비가 뭐 많지 않아도 일단 내려서 다행입니다만, 대통령 네. 지지율은 여전히 좀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통신사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일, 3일 아주 최신 조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평가는 37.5%로 직전 조사보다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반등 모멘텀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역시 0.3%포인트 올라가서 네. 59.6%, 약 60%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는 글쎄 뭐 대일 외교 그것도 좀 잠잠해진 것 같고. 자,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가 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반전할 뭐 어떤 호재는 나타나지가 않고 계속 악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진.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론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발언들이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최고위원 잔혹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미국 현장에서의 또 발언, 3.1절 행사와 또 4.3 추념식을 또 비교한 발언,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채우기 관련된 이 발언들. 그래서 이게 자칫 어떤 의미를 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당사자가 되거나 말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외교가 상당히 파장이 있었고 또 근로시간제도 당장에 이 반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서강구에서도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또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또 보수 결집을 위한 또 행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파장이 발생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뭐 대일 외교 리스크에 이어서 최고위원 리스크,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김재원, 조수진 등등. 예. 자, 그나저나 대통령 안보실에 블랙핑크 공연 파장 있잖아요. 뭐 블랙핑크 뭐 이거 공연 하느니 마느니. 자, 이것도 좀 국정 수행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할 건데 일본과의 외교는 당장에 어떤 식으로든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완전히 뭐 우리에게 호의적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또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달에 있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일종의 혼선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이 실제로 기획이 됐던 것인지 보고 누락설도 있는 것이고 일종의 대통령실 내부의 갈등설도 있고 또 그 뒤에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증되지 않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결국 국민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무이념층 또 MZ세대는 또 이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 뭐 블랙핑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레이디 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 우리 또 안동 시민분들이 바라는 것은 좀 나라가 안정되고 좀 순탄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워낙 또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뭐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 대통령실 내부의 불통 또 혼선 이런 부분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면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으로 작동돼서 국정 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뭐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실 리스크도 상당하네요. 벌써 한 달 넘게 한일 정상회담 그때부터 해서 계속 설설설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뚜렷한 아주 좀 명확한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오고 뭐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 발로 해서 무슨 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이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약간의 데이터 차원에서 분석을 해드리면 미국 대통령 리더십을 분석할 때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 개인보다는 이제 이 내각에 대해서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고공행진을 할 때는 이제 다른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호재가 또 작동돼야 됩니다만 경제적인 성과도 나와야 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씩 1%든 1.5%든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보나 대통령의 이슈에 불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불안정, 확실성 이런 관련된 혼선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지지율에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른바 우리가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이 반전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꽤나 논란이 지금 뭐 한 2, 3일 계속 되고 있는데 자, 그 최근에 보면은 전남 순천 방문했죠. 또 경남 통영 방문했고 대구에 가서 또 서문시장을 6번인가요? 7번째 뭐 방문했고 또 프로야구 또 개막전 시구까지 했습니다. 뭐 바쁜 행보를 했는데 자, 그 중요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4.3. 4.3 그 추념식 제주도에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 갖고 또 계속해서 논란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 대통령의 행보.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역에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정치적인 무게감이 이제 실리는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그런 분석들을 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남부 지역만 계속 가느냐, 또는 동부 지역, 서부 지역만 가느냐, 북쪽은 추워서 안 가느냐. 그런 또 볼멘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그런 보도들이 나왔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뭐 기왕지사 또 당선인 시절에 이 4.3에 대해서 애정을 또 관심을 드러냈었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이었기에 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날 서울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일정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이제 이 제주에서 이 4.3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좀 대통령의 관심을 원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정치가 있습니다. 좀 더 4.3에 대해서 대통령의 메시지, 4.3은 아픔이었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4.3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국정을 해나가겠다 이런 또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그것 자체가 좀 보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런 것들이 이제 정쟁이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왜 4.3이 3.1절이나 다른 행사만큼 그렇게 격이 그렇습니다. 높지 않다, 맞지 않다. 무게가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또 그것이 큰 혼란을 가져오니까 이제 한 달여간은 어디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사후 약방문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또 강성보수 지지층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혹시라도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또 국정 운영과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외연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강성 지지층들만의 목소리만 또 담아내고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양국관리법도 가령 다른 식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내놓고 이런 차원의 대응이 더 바람직하고 실제로도 더 효과적이고요. 지금 또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썩 개선되지 않고 또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폭넓은 유연한 그런 국민의힘의 행보가 당으로서도 더 경쟁력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현장에 안 가셨고 뭐 뚜렷한 메시지, 4.3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고 또 하나가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거의 다 안 갔죠. 김병민 최고위원 빼고는 아무도 안 갔던. 그래서 더 논란이 많았던 이번에 4.3이었고 자 정당 얘기는 조금 순서를 뒤로 좀 돌리고요. 네네. 전광훈 목사 얘기도 또 시끌시끌하네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 설전에다가 이번엔 김기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내용 조짐이 있고 그전에 또 김재원 최고도 또 그 중심에 있었고 이것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또 보수 쪽에 이제 보수를 대변하는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교계도 있고 특정 또 종교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제 보수를 대변하는 더 강력한 목소리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더 생산적일 때 이 보수의 경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광훈 목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이것이 홍준표 시장과의 설전이 되고 또 홍준표 시장은 어떤 징계 조치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 취하지 않고 있는 김기현 대표에게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럼 김기현 대표는 또 당의 일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시정에만 신경 써라. 더 이상 당에 개입하고 대권에 또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확전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은 TK 지역에서도 지지층들이 바라볼 때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좀 더 정책적으로 이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될 정당이 왜 이러느냐. 또 이런 설전이 뭐 화한구 앵커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겠는데 그다지 생산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누가 보수를 천하 통일한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것이 검증된 이야기거나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또 믿는 사람이 또 다수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각의 가치 판단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뜩이나 지금 연동돼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내려오고 있는 주저앉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60대 이상 또 주부층에서도 아니 요즘 힘들다는데 여러 가지로 개혁도 필요하다는데 그거에 더 집권 여당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천하람 위원장도 뭐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의 영화의 한 대사를 패러디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다지 정당에는 도움이 되지. 이럴 때 오히려 서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종교계의 역할, 또 당의 역할, 여야 간의 협력 뭐 그렇다면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국민의힘이라는 뭐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당이 글쎄요, 이 전광훈 뭐 목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목사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이 전광훈이라는 이 목사에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또 수석 최고죠. 1등이잖아요. 예, 최고위원 중에. 네, 물론 그러니까 뭐 당의 당의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예. 이 최고 지도부가 지금 김기현, 김재원 두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뭐 신세를 많이 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요. 그 얘기 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념에 의한 결정.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조직이 어떤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세 가지가 작동하거든요. 짧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하나는 이제 이념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 접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의한 접근인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야를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연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정책이거든요. 정책, 근데 그렇죠. 자꾸만 이념과 사람에 집착을 하는 거죠. 아하. 보수가 어때야 된다, 태극기가 어때야 된다, 또는 사람을 누군가랑 엮여졌을 때 얽히고 섞였을 때 표에 도움이 된다. 누구는 또 밀어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에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을 내놓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네요. 양국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국관리법이 못마땅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또 실제로 이제 양국관리법이 충분하게 알려지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또 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나 이런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효과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대안이 더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다라는 것을 집권 여당이 또 따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을 통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더 많은 박수를 끌어낼 수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의 운영을 이념과 사람 쪽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정당 운영, 이념, 정책, 사람인데 지금 정책은 쏙 빠졌다. 이념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기야 지금 이거 양국관리법 얘기 계속 하셨는데 이게 이거 이재명 대표의 민생 법안 1호라면서 정책 1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하기야 지금 최근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동안 각 거대 양당이 정책으로 승부한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참. 그래서 저는 큰일이네요, 이런 이거. 정책을 가지고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각 방송에 나와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냐 정광훈 목사 이야기로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양국관리법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정했을 때 최선의 법안이 된지 그걸로 오히려 더 토론을 격렬하게 벌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자, 양국관리법 이재명 대표의 민생 법안 1호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입니다. 자, 이 양국관리법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 1분도 안 남았네요. 한 말씀만 간단히요. 저는 이게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간호사법과 또 노란봉투법 또 다른 법으로 방송법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머리를 맞대라. 국회에 정말 의원회 간에 저는 기숙사를 지어서라도 밤새도록 토론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새벽 5시에라도 손을 맞잡고 나올 때 그게 바로 우리 안동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쭉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점점 나아지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 거대 양당의 정치 행태는 계속해서 뒤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